그런데 태종은 원경왕후를 실망시키기 시작합니다. 궁녀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태종이 왕이 된 후 처음 취한 궁녀는 이 중궁전의 본방 라인이었어요. 결혼 전에 스캔들이 났던 그 효빈 김씨와 마찬가지로 원경왕후를 친정에서부터 보필해오던 여인인데 태종이 그를 취하고 신빈으로 봉하게 됩니다. 태종은 이 신빈 신씨를 굉장히 많이 총애를 해서 그녀와의 사이에서 3남 7녀를 낳게 되는데요. 원경왕후 사이에서 4남 4녀가 태어났는데 신빈 신씨 사이에서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원경왕후가 사망한 후에는 4명부의 통솔 권한까지 그녀에게 주게 됩니다. 사실 태종은 즉위하기 전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원경왕후의 시녀였거나 신덕왕후의 시녀였을 그녀와의 스캔들이 있었고, 그녀가 이 경영군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왕위에 오른 후에 그녀를 바로 효순궁주로 봉하게 됩니다. 이때 원경왕후가 엄청나게 화를 내요. 당신이 그렇게 바람을 펴도 내가 눈 감아줬는데 그녀를 궁으로 불러서 후궁으로 봉하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하며 화를 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여인을 취한 것이고, 또 이후에도 몇 명의 궁녀들과 또 동침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원경왕후는 태종과 동침을 한 궁녀들을 중궁전에 불러서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에 또 화가 난 태종이 나와 동침한 여인들을 벌 내리다니 하면서 원경왕후의 시녀와 환관 등 20여 명을 궐 밖으로 내쳐버리죠. 원경왕후는 배신감과 서운함으로 태종의 얼굴도 보기 싫어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태종은 아예 법을 만들어서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후궁들 들여야지 하면서 이제 빈첩을 갖추려고 했고, 후궁을 몇이나 두는 게 적당하냐 하면서 예조에 물어보게 됩니다. 태종의 명을 받은 예조에서는 왕비 1명과 8명의 후궁이 적절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태종이 그래 그럼 3명으로 하자 라고 해요. 황제국일 때 1왕비 8후궁을 두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이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해서 후궁 3명을 두겠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태종은 11명의 후궁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인 원경왕후가 낳은 4남 4녀를 포함해서 총 12남 17녀의 자녀를 두게 되죠. 후궁을 드리는 일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요. 1402년 1월 태종은 선균학정 권홍의 딸을 후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단자 9필, 견 20필, 정호승포 250필, 쌀과 콩 각각 100석을 내려서 가래의 혼수를 갖춰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후궁을 드리는 일인데 너무 거창하게 혼례를 준비하도록 명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또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났던 원경왕후가 태종을 찾아와서 저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상감과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생해서 이 나라를 차지했는데 이제 저를 잊으셨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소연을 했고, 이후 밥도 먹지 않고 계속 대성통곡하며 울기만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급기야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정종이 나서서 왕은 어찌하여 다시 장가를 들려 하시오. 네, 비록 아들이 없어도 소시의 정으로 인하여 차마 다시 장가들지 못했는데 하물며 왕은 아들도 많이 있으면서 어찌 그러시오 하면서 태종을 말렸고, 공신인 이숙번, 박성명 등도 태종을 말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태종은 거창한 혼례 준비를 모두 취소시키고 후궁 권씨를 정의궁주로 삼으며 이 해프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계속 갈등을 일으키자 또 거기에 분노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방원의 장인 민제였습니다. 내가 그리 이뻐해서 내 귀한 딸을 시집 보냈더니 내 딸을 관세해 하면서 당연히 분노를 터뜨렸겠지요. 민제는 간관 이지직과 전가식을 불러서 왕의 축첩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게 합니다. 이들은 전하께서는
의복과 어가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매우 좋아하여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대간의 말이 어쩌하다가 뜻에 거스리면 엄하게 견책을 가하시며 또 매와 개를 좋아하고 음악과 여자를 즐겨하심이 아직도 여전하십니다. 이것은 곧 신민들이 실망으로 여기는 것이옵니다. 라는 상소를 올리는데 이 상소에 분노한 태종은 저두를 옥에 가두고 국문하라! 라고 외치게 되죠. 자, 두 사람은 국문을 받으면서 신이 춘추전을 보건대 제후가 한 번 장가드는데 9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계승할 자손을 넓히는 까닭이요. 데려올 때 반드시 동시에 데려오는 것은 근본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정실의 자손이 번성한데도 권씨를 맞이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호색,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라며 또 직언을 합니다. 태종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태종의 비위를 맞추려는데 여념이 없었던 신하들은 그들을 귀양 보내야 합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태종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런 상소를 올렸냐? 라고 또 따져 물었는데 그 둘이 영부흥군 집에 가서 상소를 올리겠다 말하니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영부흥군이 바로 태종의 장인 민제이지요. 태종은 화가 엄청나게 치솟았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 장인어른에게 이 분노를 터뜨릴 수는 없어서 이 이지직과 전가식을 풀어준 후 파직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장인 민제의 집을 찾아가서 잔치를 베푸는 등 하회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이 원경황후와의 갈등도 잠시 소강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1404년 8월 6일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고 그 이듬해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막내 아들 이 성녕대군이 태어난 것으로 봐서 잠시나마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태풍이 치기 전에 고요함일 뿐이었죠. 사실 태종은 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이 외척무리의 뿌리를 뽑으리라 결심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외척 세력이라는 것이 바로 원경황후 민씨 집안이었던 것이죠. 후궁을 많이 들인 건 역시 여인을 좋아하고 가까이 한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왕후의 세력을 꺾고 원경왕후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겁니다. 태종의 여자 문제는 계속됩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판통내 문사 김구덕의 딸을 맞아 비누로 삼고 전제학 노기산의 딸과 전지성주사 김점의 딸을 맞아 두 잉으로 삼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홍씨를 해선옹주로 삼았으니 보천의 기생 가이아였는데 가물을 잘하였기 때문에 총애를 얻었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가이아에 대한 이야기 수다몽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가이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의 어미 신씨를 신령옹주로 삼았으니 중궁의 노비였다. 이 신씨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궁녀 출신 후궁들이 줄줄이 생겼으니 원경황후가 분노할 만하죠. 그리고 태종이 이런저런 이유가 아무리 많았다고 해도 여인을 참 좋아하는 왕이었구나 싶은 것이 상왕으로 물러나 있을 때도 많은 여인을 취했다고 합니다. 태상왕이 이씨를 궁중으로 맞아들였으니 일찍이 홀로 되었는데 이때 나이 33세였다. 그러니까 33살에 홀로 된 여인을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홀로 된 여인 이씨를 맞아들였으니 이울로의 딸이었다. 이런 등등의 기록이 있는 겁니다. 원경황후는 당연히 이를 비난했고 이 태종은 자신이 후궁을 맡는 것은 왕실의 번영을 위한 것인데 이 원경황후가 투기가 너무 심하다 하며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투기하는 중전은 퇴출해야 한다라는 엄포를 놓기까지 하죠. 그리고 원경황후의 처소를 아예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처가를 쳐내기 위한 칼을 들게 됩니다. 자, 세자로 책봉된 양녕대군은 어렸을 적에 외가에서 자라서 외가에 정이 많고
외삼촌들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태종은 이것이 큰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훗날 왕위를 이어받게 될 양녕대군을 이용해서 왕권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태종은 왕위에 18년 동안 있으면서 4번의 선의 파동을 일으켰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선의 표명은 태종 6년인 1406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8월 18일. 당시 양녕대군은 1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때 선의하겠다라는 말을 한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정치쇼 같은 것이었다고 할까요? 당연히 조정에서는 한 목소리로 아니되옵니다를 외쳤고 양녕대군은 아버지가 건네준 옥새를 들고 깜짝 놀라서 울면서 정전으로 달려가 신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는 것이 없으므로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선의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태종이 아니다. 나 물러날 거야 하면서 양녕대군에게 다시 옥새를 줍니다. 임금은 옥새를 내리고 세자는 울면서 아니되옵니다 하고 다시 되돌려주고 대신들은 천하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고 반대를 하고 막 이렇게 8일 동안이나 이 소동을 반복하는데 태종은 아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니 할 수 없구나 하면서 다시 옥새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이 선의 파동 후 기다렸다는 듯이 영의정 이화 등이 태종의 처남들인 민무구, 민무질에 대한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태종이 선의를 하려고 했을 때 이들 두 형제가 반기는 기색을 보였다는 거죠. 얼굴에 기쁜 빛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전하께서 보기하신 뜻을 밝히자 도리어 슬픈 빛을 보였습니다. 이는 역심을 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선의소동은 처남들을 엮기 위한 태종의 연극 한 편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들 민씨 형제는 결정적인 말실수를 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이들을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세자 이외에 영특한 왕자는 별난의 소지가 있으므로 없는 편이 더 낫지. 자, 그러니까 세자 외에 똑똑한 다른 왕자는 차라리 죽여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인데 그들의 이 발언이 화근이 된 겁니다. 그들이 말한 영특한 왕자는 당연히 충녕대군이었겠지요. 자, 이 발언이 알려지자 민무구 형제의 죄는 천지간에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단 하루도 살아있으면 안 되는 중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면서 이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상소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이 민씨 형제들은 하루아침에 1등 공신에서 퇴역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두 사람은 각각 여주와 대구로 유배 보내졌다가 제주도로 입예되었는데 1408년 태종의 장인 민재가 세상을 떠나자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어진 시점이 되어 태종은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10년 태종은 이 두 사람을 협유 집권, 그러니까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다라는 죄목으로 자결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원경황후도 폐비의 위기까지 몰렸지만 세자의 생모라는 이유로 자리 보존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자리 보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피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처남 2명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태종은 남아있는 두 형제 민무율, 민무해가 그동안 태종을 비판하는 말을 한 것을 모조리 다 수집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세자 양녕대군을 만나서 우리 두 형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라며 하소연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거기다가 태종 15년 전 황주 목사 염치용이 민무율에게 태종이 판결한 이 노비 송사 사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민무율이 또 그 이야기를 충녕대군에게 말했고 그것이 다시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것을 빌미로 민무해까지 죄를 물어서 두 사람을 모두 귀양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사건이 터집니다. 자, 앞서서 설명한 바 있는 효빈 김씨, 그러니까 원경왕후의 시녀였다는 그녀가 사가에 있을 때 효빈 김씨가 임신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 원경왕후가 효빈 김씨를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원경왕후는 효빈 김씨가 산통을 시작하자 삭풍이 부는 한겨울에 문 바깥 다다미돌 옆에 그녀를 두게 합니다. 그것을 본 하인 화상이 아유 저러다가 얼어 죽겠네 하면서 석가리 2개를 두르고 거적을 덮어서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었고 그 추위 속에서 효빈 김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원경왕후가 계집종 소장과 금대를 시켜서 갓 태어난 그 아기를 허름한 토담집으로 옮겨두게 했고 그 화상이 가져다준 금침과 요자리를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또 한상자라는 이가 너무 안 됐다 저러다 얼어 죽겠다 해서 그 말들이 입는 마이 있죠. 마이를 가지고 와서 이 효빈 김씨와 아기에게 덮어주어 7일 동안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원경왕후는 교하에 살던 이 효빈 김씨의 아비를 불러서 그 모자를 데려가게 했는데 너무 고생을 했던 효빈 김씨는 병이 들었고 유종까지 심해졌다고 하죠. 이 일은 당시에는 묻혀진 일이에요.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13년 후인 1415년에서야 태종이 마치 그제서야 그 일을 알았다는 것처럼 새삼스럽게 그 사건을 들춰내면서 핏덩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민씨가는 음침하고 교활해서 여러 방법으로 꾀를 내어 임금의 자녀들을 끊으려 한 것이다. 이는 음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드시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다 하면서 이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의 몰인정함을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태종은 원경왕후 민씨를 폐위시키려고까지 했는데 또 대신들의 반대로 폐위는 피하게 되죠. 하지만 원경왕후는 수강궁의 별전에 유폐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남아있는 태종의 2 처남 민무율, 민무회 형제에게 튀게 되는데요. 귀양가 있던 민무율, 민무회를 불러서 영호죄를 물어 국문을 했던 것입니다. 2 사람은 국문 과정에서 모진 고문까지 당하게 되었는데요. 태종실록 기록을 보면 나무 토막을 나무 위에 놓고 끈을 묶은 다음 기약장을 다리 사이에 끼워 사람을 시켜 번갈아 그 위를 밟게 하니 피가 솟아 땅으로 흘렀다. 민무회가 승복하지 않았기에 2 사람이 서서 압수를 하다가 곧 4 사람이 서서 압수를 하니 라며 기록되어 있는데 무릎이 다 으깨진다는 압술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2 형제는 앞서 죽은 2 형 민무질, 민무구가 무고하다는 항변을 해서 태종이 더욱 분노를 했고 이들이 양녕대군에게 세자께서는 우리 집에서 자라셨으니 우리 형제들을 궁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감히 세자를 조정하려 한 것이다 라며 몰아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들 형제를 사형시켜야 된다는 상소문이 빗발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2 동생이 또 사형 위기에 몰리자 원경왕후는 식음을 전폐하며 삶의 의지를 놓아버립니다. 모진 고문을 당한 민씨 형제들, 민무회는 청주로 쫓겨나 4일 후 목숨을 끊었고 민무율 역시 원주로 쫓겨나 4일 만에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을 매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원경왕후, 넷째 아들 성령대군마저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자 불교의 기이에 4 동생들과 성령대군의 극락왕생을 빌고 빌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왕비로 남아서 공식적인 국가 행사에 참여를 할 뿐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태종은 이렇게 외척을 배척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처가와 아내들을 철저히 파괴해버린 것인데요. 그의 비정한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충녕대군이 세자에 올랐을 때 원경왕후는 충녕대군을 붙잡고 절대 네 형을 죽이지 말라 하며 눈물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충녕대군은 조선의 제4대 왕 세종이 된 후 어머니의 부탁 때문인지 형을 극진히 대접을 했고 자신은 조선 최고의 성군이 되었죠. 원경왕후는 1420년 세종 2년 56세의 나이로 학질에 걸려
이 수강궁 별전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경왕후가 사망하고 2년 뒤 태종도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태종과 원경왕후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헌능에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살아서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던 두 사람, 죽어서는 영원히 마주보게 되었네요. 이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왕이며 권력이며 다 부질없다 하며 옛 이야기 하면서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원경왕후의 한이 너무 깊은 것일까요? 자, 오늘은 태종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원경왕후 민씨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